예,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경제와 경제 발전, 즉 그 각 국가별로 경제 발전의 그 수준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각 국가별 정치 경제, political economy죠. 혹은 뭐 정치 체제, 경제 체제, 법률 체제 이것의 어떤 차이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뭐 그런 내용과 관련해서 그 여기 수업 교재에 그 저자가 뭐 주요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업 교재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보죠. 한국과의 경제 발전은 경제 및 정치 체제의 함수로 설명된다. 그렇다면 정치 경제와 경제 발전 간 관계의 본질적 속성은 무엇인가? 학계와 정책 이반자들이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오랫동안 논의를 거듭해 왔지만 명확한 해답은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에 포함된 주요 쟁점 사항들을 이해하고 정치 경제와 경제 발전 간 관계의 속성을 어느 정도 일반화시키는 것은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업 교재는. 그러니까 혁신, 이노베이션이라는 것이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다. 두 번째, 혁신은 시장 경제를 필요로 한다. 세 번째, 혁신은 강력한 재산권 보호를 필요로 한다. 라는 것입니다. 뭐 이것이 어떤 내용인가 한번 살펴보죠. 먼저, 혁신, 그리고 우리가 앙트러프너십, 기업가 정신이라는 것이 성장의 동력이다.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다. 는 것입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혁신과 기업가 정신, 앙트러프너십이 장기적 경제 성장이 동력이라는데 상당 부분 동의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혁신이, 이노베이션이 새로운 제품뿐만 아니라 새로운 생산 방법, 새로운 조직, 새로운 경영 실무, 새로운 전략들을 광범위하게 포함시키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계속 보겠습니다. 혁신은 또한, 이노베이션은 또한 기업가적 활동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가, 앙터프리너, 기업가는 종종 혁신적인 신제품과 경영 방식들을 최초로 상업화시키며 경제에 더 많은 활력을 부여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뭐 일례로 예를 들면 미국 경제는 높은 수준의 기업가적 활동이 제품과 경영 방식의 신속한 혁신을 이루어내면서 많은 혜택을 누렸다. 애플이나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델,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우버와 같은 기업들은 모두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 기업가적 개인에 의하여 창업되었다. 이러한 모든 기업들은 제품과 경영 방식 혁신의 상업화를 유도하면서 중요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생산성을 증가시켰다. 따라서 특정한 국가의 경제가 장기적 경제 발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신제품 개발과 경영 방식 혁신, 기업과 활동을 촉진시키는 경영 환경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결론 지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혁신, 이노베이션이 그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고요. 두 번째, 혁신은 시장 경제를 필요로 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위에서 살펴본 논의들은 논리적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이어질 것이다. 혁신과 기업가적 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는 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무엇이 필요한가? 이러한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시장 경제의 이점을 강조합니다. 즉, 시장 경제 체제의 경제적 자유가 계획 경제나 혼합 경제보다 혁신과 기업가적 활동에 훨씬 큰 동기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시장 경제에서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특정 개인이 이러한 아이디어를 활용한 창업,
통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기존 기업들 역시 혁신을 통하여 자유롭게 기업 운영 방식을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이들의 성공이 확산될 경우 개인 기업가나 기존 기업 모두 높은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 경제는 혁신을 창출하는 데 상당히 많은 동기를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렇게 하고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반면에 계획 경제에서는 국가가 모든 생산 수단을 소유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이익을 따라서 대부분의 이익을 가져가는 것은 개인이 아닌 국가이며 기업과 개인들은 가치 있는 새로운 혁신을 창출할 경제적 동기가 거의 없다. 혁신을 위한 경제적 자유와 동기의 부족은 대부분의 이전 공산주의 국가들이 겪었던 경기 침체의 중요한 원인이며 이들 국가들은 결국 1980년대 말에 붕괴하였다는 것입니다. 붕괴하였다라는 말은 다른 한국어로는 몰락하였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 그 시장 경제 체제가 이러한 어떤 경제 발전의 원동력인 이노베이션, 혁신을 이끄는데 보다 적합한 경제 체제이다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더 한 가지 더 우리 수업 교재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은 102개, 즉 102개 국가들에 대해서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행된 조사를 통하여 경제적 자유와 즉 시장 경제에 의해 제공되는 경제적 자유와 경제 성장 간에는 강력한 상관관계가 있음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2개 국가들에 대해서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행된 조사를 살펴보면 시장 경제에 의해 제공되는 경제적 자유와 경제 성장 간에는 강력한 상관관계가 있음이 드러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많은 과학적 연구, 경제학적 연구를 살펴보더라도 시장 경제에 의해 제공되는 경제적 자유와 경제 성장에 매우 높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게 입증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라고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혁신은, 이노베이션은 강력한 재산권 보호를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수업교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재산권에 대한 강력한 법적 보호는 혁신과 기업 활동,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경제 발전을 촉진시키는 경영 환경의 또 다른 필수 요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과 기업 모두는 혁신적 아이디어로부터 이윤을 확보할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만약 강력한 재산권 보호가 없는 경우 기업과 개인은 불법 행위나 국가에 의해 자신들의 혁신적 노력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빼앗길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이죠. 네. 또한 국가는 과도한 세금 부과와 같은 합법적 방법을 통하여 또는 개인이나 기업에게 특정 지역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대가로 사례금을 요구하는 것, 우리가 부패죠, 부패, 뇌물을 받는 것 등의 불법적 방법을 통하여 혁신의 이익을 갈취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갈취한다는 것은 한국어로 뜯어낸다는 겁니다. 강제로 얻어내는 거죠. 뺏는 것입니다. 노벨상 수상자인 경제학자 더글러스 노스에 따르면 역사상 많은 정부들이 이러한 행위를 저지르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부적절하게 집행되는 재산권은 혁신과 기업가적 활동에 대한 동기를 감소시키며 왜냐하면 혁신과 기업가적 활동에서 오는 이익을 갈취하기 때문에 빼앗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경제 성장을 감소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은 이노베이션 혁신은 강력한 재산권 보호를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혹은 우리 기업이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서 시장에 판매하거나
혹은 어떤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혁신적인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냈다면 그것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매출이나 수익을 올리는 것, 그걸 통해서 어떤 재산을 형성하는 것, 그게 법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호를 받아야 많은 개인이나 기업들이 좀 더 창의적인,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내면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고 만들어서 시장에 판매하는 이러한 활동에, 이러한 혁신적인 활동, 혁신에 더욱더 몰입해서 활동하게 되고 그 결과로 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들이 만들어지고 그걸 통해서 더 많은 매출이나 수익을 올릴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래서 이게 곧 성장,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강력한 재산권의 보호라는 것이 없다면 강력한 재산권 보호라는 게 없다면 특별히 법률적으로 강력한 재산권을 보호해 주지 못한다면 그 국가는 어떤 혁신,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내서 그거를 생산, 판매하는 활동, 그걸 통해서 매출 수익을 올리는 것, 그걸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 이러한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게 많은 이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의 결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재산권 보호를 해줄 수 있는 법률적인 체제가 갖춰져야 경제 발전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자, 이 세 가지는 여러분들 기억해 두세요. 기억해 두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교수님이 생각으로는 이 저자분이 이 수업 교재를 쓴 저자분이 미국인 교수님이에요. 미국인 교수님이기 때문에 좀 다분히 어떤 미국의 어떠한 관점에서 미국적인 어떤 관점, 미국적인 어떤 경제 발전, 미국적인 어떤 발전이라는 좀 개념을 좀 갖고 있는 사람이긴 합니다. 이 교재를 쓴 저자분이 하지만은 교수님 생각하기에도 지금 여기 제시하고 있는 이 세 가지의 어떤 경제 발전의 어떠한 주요한 요인이라고 제시한 거는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고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교수님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근데 물론 이 책 우리 수업 교재를 집필한 저자는 미국 교수님이고 약간 이제 미국적인 그러한 관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이 세 가지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제시된 이 세 가지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런 관련 분야에서 연구한 결과 동의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제가 봐서는 크게 그렇게 잘못되진 않은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나오는 게 이제 여기 지리, 교육, 그리고 경제 발전이라고 돼 있는데 한 가지 이제 아까 세 가지 경제 발전의 원동력 요인으로 제시된 게 있는데 그거 말고 어떤 이제 정치 체제, 어떠한 정치 체제가 경제 발전에 가장 적합하고 원동력이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또 우리 수업 교재 저자가 설명하고 있는데 민주주의 그 민주주의 체제가 보다 경제 발전의 요인이 된다. 뭐 적합하다. 그렇게 이 우리 수업 교재 저자가 또 우리 수업 교재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설명하고 있어요. 어, 그래서 아까 자, 재산권에 대한 확실한 보호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성공적인 시장 경제를 잘 작동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혁신이 이루어지고 어떤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그것과 관련된 기술이 끊임없이 개발돼서 더 많은 매출과 수익, 일자리 창출 이런 거가 이루어지면서 경제가 발전하는 데는 재산권에 대한 확실한 보호,
그리고 시장경제 체제가 제대로 잘 작동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정치 체제는 무엇인가? 민주주의가 가장 적합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우리 수업 교재 그 저자분의 추가적인 설명입니다. 그래서 그 경제 발전을 위한 어떤 적합한 정치 체제는 뭐 주로 그 어떤 그 민주주의 체제입니다. 민주주의 체제가 보다 적합하다. 뭐 이러한 주장이 있다는 거예요. 있습니다. 자, 하지만 좀 다른 관점도 있다고 저자분이 설명하고는 있어요. 그걸 조금 보겠습니다. 자, 서방 국가의 시민들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 강력한 재산권 보호와 경제적 발전을 연계시켜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우리는 민주주의가 경제 성장에 좋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성향을 가지게 됩니다. 자, 하지만 일부 전체주의 국가들도 시장 경제와 재산권 보호를 촉진시켜 급속한 경제적 성장을 달성하기도 합니다. 최근 30년간 가장 빠른 경제 성장을 달성한 5개 국가들이죠. 중국, 한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의 경제 성장 시작에는 하나의 공통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이는 비민주적 정부이다는 겁니다. 민주적이지 않았던 정부이라는 겁니다. 이와 함께 안정적인 민주주의 정부를 가진 인도와 같은 국가들은 오랫동안 느린 속도의 경제 성장을 이루어 왔습니다. 장기간 싱가포르의 지도자를 지낸 리콴유라는 사람은 1992년 대중들에게 나는 민주주의가 필연적으로 발전을 가져오지 않는다고 믿는다. 그러니까 나는 민주주의가 필연적으로 발전을 가져온다고 믿지 않는다. 나는 국가가 민주주의보다는 더 많은 규율을 만들어야 한다고 믿는다. 과도한 민주주의는 발전을 저해시키는 무규율과 무질서 상태를 만든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자, 그러나 전체주의 지지자들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습니다. 독재자가 국가를 부유하게 만든다면 다수의 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 국가들은 1960년대에서 1990년대에 급속도로 성장했어야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전체주의 국가 중에서 시장경제 체제를 따르며 재산권을 명확히 보장하는 국가만이 경제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주의 국가라고 해서 모두 경제 성장을 다 이룬 건 아니고 전체주의 국가 중에서 시장 경제 체제를 따르며 재산권을 명확히 보장하는 국가들이 주로 경제 성장을 이뤄냈다는 겁니다. 또한 독재 정권들이 이러한 진보적 정책을 계속 추구할 것이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돼 있죠. 독재자들은 관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수의 독재자들은 자신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국가기구를 통하여 재산권을 침해하고 경제성장을 방해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놓고 볼 때 결국 민주주의 국가가 독재국가보다 심지어 관대한 독재자의 경우보다도 장기적 경제성장에서 훨씬 더 효과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재산권은 오직 제대로 작동하는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에서만 제대로 안전하게 보호받습니다. 앞에서 논의된 아마르티아 센의 그 발전이라는 주장, 발전에 대한 주장 역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전체주의 국가는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여 사람이죠. 어떠한 인적 자원 개발, 인간 개발, 사람에 대한 개발을 방해하며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까 본 아마르티아 센이라는 분의 그러한 그 국가 발전에 대한 어떤 그러한 설명을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민주주의 체제, 정치 체제가 그 어떤 독재나 전체주의 그 정치 체제보다는 특별히 장기적으로는 경제 성장에 더 적합하다는 게 많은 사람들의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독재나 전체주의 국가들도 경제 성장을 이루긴 했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보다 경제 성장에 적합하다라는 게 이제 저자분의 그 설명입니다. 예,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그 경제 성장, 경제 발전의 세 가지 요인으로
그 설명한 거 말고, 자, 그러면 어떠한 정치 체제가 경제 발전에 더 적합한가?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세 가지 설명하는 거에서 좀 빠져 있어가지고 교수님이 수업 교재 내용을 조금 더 보완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우리 수업 교재 저자의 어떤 연구나 그 설명에 따르면 민주주의 체제가 독재나 전체주의 체제보다는 장기적으로 봐서는 경제 발전에 더 적합하다. 뭐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독재나 혹은 전체주의 체제에서도 그런 그러한 이제 정치 체제에서도 경제 발전은 이루어진 사례가 있긴 합니다만은 그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장기적으로는 그 민주주의 체제가 민주주의 정치 체제가 더 그 경제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그 수업교재 저자분의 설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리, 교육, 그리고 경제 발전이라는 부분인데, 자, 이 부분은 이제 이것도 미국인 교수예요. 그 제프리 삭스라는, 제프리 사치입니다. 제프리 사치라는 그 미국 경제학자가 좀 주장한 내용입니다. 경제 발전과 관련해서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정치, 경제 시스템, 정치, 경제 체제와 더불어서 지정학적 요인과 교육도 경제 발전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치 체제, 경제 체제, 뭐 민주주의 체제냐, 독재 전체주의 체제냐, 혹은 뭐 시장 경제 체제냐, 아니면은 뭐 계획 경제 체제냐, 뭐 혼합 경제 체제냐, 이러한 정치 체제, 경제 체제만 뿐만 아니고 우리가 어떤 국가의 지정학적 요인, 그리고 그 국가의 어떤 교육 수준, 이러한 것들도 경제 발전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많은 내용이 수업 교재에 소개되고 있습니다만은 핵심적인 내용만 간추려 본다면, 자, 자유무역이죠. 무역에 유리한 지정학적 위치, 그러니까 무역에 유리한 어떤 지리적인 위치를 갖고 있었던 국가들이 일반적으로 많은 국가와의 어떠한 자유무역이 이루어지면서 시장경제 체제를 받아들이기 쉬웠고, 그 결과 경제 성장이 더 촉진됐다는 게 이 제프리 사치라는 그 경제학자의 그 주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국가의 지리적 위치가 어떠한가, 한 국가의 지리적 위치가 어떠한가도 경제 발전에 영향을 미친다고밖에 볼 수 없죠. 그러니까 한 국가의 지리적인 위치가 무역의 혹은 다른 많은 국가들과 무역을 하는데 더 유리한 어떤 지리적인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 국가는 더 많은 국가들과 무역을 자유롭게 하고 그 과정에서 어떤 시장 경제 체제가 더 쉽게 원활하게 형성되고 발전될 수가 있고 그 결과 경제 성장도 더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이제 설명하는 뭐 그러한 주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교육이죠. 교육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는 국가일수록 보다 교육 수준이 높은 인구, 인력, 사람을 가지게 되어서 일반적으로 생산성이 더 높아지고 그 결과 높은 경제 성장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이제 이 제프리 삭스라고도 하는 것 같은데요. 이 미국인 경제학자는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국가의 경제 발전의 차이는 어떠한 political economy, 정치 경제죠. 그 국가의 어떤 정치 체제, 경제 체제 이러한 차이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 국가가 위치하고 있는 지정학적 어떤 특성, 이러한 것들, 그리고 그 국가의 전반적인 교육 수준, 그리고 교육을 받고 교육을 시키려는 어떤 의지, 여건, 조건 이런 거에서도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은 교수님이 핵심적인 내용만 설명했습니다. 이거는 참고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십시오. 네, 이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동영상 강의에서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